2020년 9월 11일 오픈 DMQA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DMQA 연구실 석사과정 강현규입니다. 금일 세미나 순서는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어텐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스, 그리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스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DMQ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강현규이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 전반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자연어 처리와 그래프 뉴럴넷 분야입니다. 2014년에 NLP 분야에서 처음 제안된 어텐션은 모델이 집중해서 학습해야 되는 곳까지도 모델이 학습하자라는 관점에서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딥러닝스러운 철학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텐션 이후의 모델들이 기존 딥러닝 모델의 큰 한계점이었던 해석력을 보완하고 모델 성능에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연구실 세미나에서 저는 한 번은 텍스트 분야에서 어텐션, 한 번은 비전 분야에서 어텐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세미나가 연구실 마지막 세미나여서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텐션으로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래프 분야에서의 어텐션 적용 사례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스를 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노드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그래프 뉴럴넷에 어텐션을 적용한 어떤 딥러닝 모델로 노드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를 학습을 할 때 중요 노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어텐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NLP 분야에서 처음 등장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의 사례를 들어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시퀀셜 데이터의 학습에 적합한 신경망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을 하여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터를 생성해내는 구조, 딥러닝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단어의 동시 등장 빈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NLP, 딥러닝 기반의 NLP 연구에서는 이제 RNN 구조를 활용한 연구들이 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시퀀스는 RNN 인코더와 RNN 디코더를 결합한 형태의 딥러닝 모델로 초기 기계 번역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던 딥러닝 모델입니다. 시퀀스의 작동 방식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 RNN에서는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모델이 입력받아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인코더에서 입력받은 이 문장의 특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코더에서는 이 특성 벡터를 입력받아 앞에서부터 단어를 순차적으로 한 개씩 생성을 하여 번역된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도 디코더가 5개의 단어를 예측을 할 때 크게 무리 없이 번역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와 같은 RNN 기반의 어떤 딥러닝 모델들은 이렇게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롱텀 디펜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앞에서부터 디코더가 번역된 단어들을 하나씩 생성을 해 나갈 텐데, 이제 5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타이밍에 실제로는 정답이 as much as I trusted, 이제 난 너를 믿었던 만큼의 이제 trusted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인코더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단어를 입력받아 정보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믿었던에 대한 정보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져 버려서 파파고가 5번째 타이밍에 이제 트러스티드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까먹어서 뻗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를 RNN의 이제 장기 기억 의존성 문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RNN도 역시 딥러닝 모델이다 보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백프로파게이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이라도 중간에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은 값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너무 큰 값으로 커지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계속 곱해지는 과정에서 아예 소실돼 버리거나 폭발해 버리게 된다라는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러스티드라는 단어를 이제 파파고가 예측을 하는 이 5번째 시점에 파파고가 믿었더니라는 정보를 까먹지 않고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해서 믿었더니라는 정보의 가중치를 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 디코더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까먹지 않고 트러스티드라는 단어를 잘 예측하는 번역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가 초기 어텐션의 기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4년에 어텐션 초기 논문에 나와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들고 와봤는데요. 이를 한번 해석해보면, 인코더가 모든 정보를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벡터 값으로 인코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것이 어텐션의 도입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텐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키, 쿼리, 밸류라는 세 개의 단어인데요. 딥러닝 모델에 갑자기 뜬금없이 키, 쿼리, 밸류가 등장을 해서 초기에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헷갈렸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커리 밸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키커리 밸류는 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컴퓨터 자료 구조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보통 이제 쿼리와 내가 궁금한 쿼리를 딕셔너리에 넣어서 키값과의 비교를 통해 키가 일치하면 그 키가 갖고 있던 속성인 밸류 값을 리턴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준다. 가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의 형태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제 어떤 별명을 하나씩 갖고 이제 부캐라고 만들어내는데, 이제 유재석이 갖고 있는 이제 부캐의 이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캐 딕셔너리에 유재석이라는 쿼리를 날려서 순차적으로 일치도를 파악을 해서 밸류 값을 리턴시키면은 유재석의 부캐 이름이 지미유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하나씩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유재석이라는 쿼리가 딕셔너리에 들어가게 되면 키값과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유재석이 어디인지를 찾습니다. 이를 한번 similarity라는 이제 펑션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쿼리와 키가 같으면 여기 는이 하나 더 빠졌네요. 는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쿼리와 키가 같으면 1을 리턴하고, 이제 아니면 0을 리턴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웃풋 값이 0000 1이라는 어떤 유사도가 이제 아웃풋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계산한 유사도와 밸류 값을 곱해지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웃풋을 리턴을 할 건데, 이 아웃풋이 내가 계산했었던 similarity와 지금 밸류 값을 이제 similarity와 곱해주기 위해 int 값으로 변환을 해서 곱한 값을 아웃풋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이 sim 곱하기 value라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0000 gmu 라는 이제 5개의 값을 리턴을 시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esult라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내가 생성했었던 아웃풋을 합쳐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5개의 아웃풋을 서메이션 하면 이제 gmu라는 하나의 결과만 리턴을 하게 되고, 유재석의
부캐 이름은 결국에 지미유다라는 과정이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요약을 아래와 같이 해보면 첫 번째로 키와 밸류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시밀러리티 과정, 그리고 이제 내가 계산했던 시밀러리티와 밸류 값을 곱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내가 계산한 아웃풋의 서메이션을 리턴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딕셔너리 자료형의 리턴 과정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파이썬이나 뭐 C++ 같은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 딕셔너리 자료형을 리턴하는 과정이 이 코드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과 유사한 컨셉으로 자료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제 result는 키와 쿼리의 시밀러리티 함수로 나온 C 유사도와 밸류 값을 곱한 서메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딕셔너리 구조를 왜 설명했냐라고 하면 이제 딕셔너리 자료가 결과를 리턴하는 과정이 이제 어텐션에서 이제 피처를 생성해 내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에서도 주로 키쿼리 밸류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텐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쿼리와 키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 밸류와의 가중합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어텐션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어텐션 스코어다 라는 것을 이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어텐션 스코어가 쿼리와 키의 유사도, 즉 밸류에 곱해지는 가중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쿼리 키 밸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인데, 보통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 키 쿼리 밸류 형태가 벡터, 그리고 벡터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매트릭스나 텐서 형태가 될 것이고, 이제 시밀러리티 펑션은 기존의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젝트 매칭 0과 1로 매칭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벡터나 매트릭스 텐서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는 이제 다른 유형의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쿼리 밸류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시밀러리티 펑션을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어텐션의 작동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의했었던 딕셔너리 자료 구조와 어텐션의 동작 방식을 수식으로 표현한 값을 보면 되게 비슷한 형태로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와 쿼리의 어떤 시밀러리티 펑션을 확률화해서 가중치를 생성하고 밸류 값과 곱해진 어떤 벡터들을 서메이션 하는 과정이 어텐션이고, 이는 앞에서 봤었던 딕셔너리 자료 구조의 자료 리턴 과정과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팝하고 예시를 한번 다시 수식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어텐션이 기계 번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건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키와 밸류 값은 인코더 RNN의 단어 벡터의 히든 스테이트 값들 h sub 1부터 5까지를 키 밸류라고 한번 보고, 이제 쿼리를 내가 두 번째 시점에 단어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팝하고 사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고정된 어떤 형태의 컨텍스트 벡터가 아니라 두 번째 단어를 출력할 때 조금 더 가중치가 부여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길 원하니까 피처는 이제 디코딩 타임 스텝 2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벡터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 과정을 보면 키밸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쿼리는 디코더의 두 번째 히든을 쿼리로 정의를 하고, 이제 처음 스텝이 키와 쿼리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확률화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될 거고, 그 다음 스텝은 내가 계산한 가중치 값과 밸류 값이 앞에서 인코더의 히든 키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코더의 히든과 내가 계산한 가중치를 결합을 해서 서메이션 해주면
피처가 생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처는 이제 파파고에서 노란 색깔 컨텍스트 벡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앞에서 봤었던 이제 수식과 어텐션 수식과 동일함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점에서 컨텍스트 벡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할 때에도 사용되는 컨텍스트 벡터 과정을 그대로 보시게 되면 변경되는 것은 이제 쿼리가 디코더의 세 번째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인 S3 값으로 바뀌고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시점에서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벡터가 될 겁니다. 동일한 수식에 의해서 키와 쿼리 값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펑션을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그 가중치를 밸류 값인 인코더 RNN의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의 가중합을 계산을 해줘서 세 번째 스텝에서 사용하는 피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코더가 단어를 하나씩 번역된 단어를 이렇게 예측을 해나갈 때 이제 두 번째 시점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벡터와 세 번째 시점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벡터는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의 이제 번역에서 사용되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제 딕셔너리 자료의 어떤 리턴 과정과 이제 어텐션의 어떤 수식적인 부분을 같이 잘 비교를 해 나가시면서 복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 번역에서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NLP 태스크에서도 어텐션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제 문서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어텐션의 어떤 컨셉은 동일합니다. 쿼리와 키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밸류에 곱해줘서 가중합을 계산하는 과정은 동일한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쿼리 키 밸류와 피처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동작하는 방식이 결정이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RNN을 문서 분류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어텐션이 적용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이제 키랑 밸류는 이제 RNN의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정의되는 건 동일합니다. 이제 쿼리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쿼리는 그냥 학습 가능한 어떤 파라미터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게 이 문장들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문맥 벡터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를 하나씩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와 키와의 유사도인 어떤 알파 i들을 이제 밸류 값인 이제 키와 동일한 RNN의 히든에 웨이썸을 해주고 그 웨이썸의 결과를 다큐먼트 벡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피처 값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이 피처를 가지고 분류기에 넣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수식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RNN의 히든 스테이트 값인 키와 저희가 이제 학습 가능한 벡터로 설정한 어떤 문맥 벡터 C와의 어떤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유사도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화를 해줘서 그 확률 값과 이제 밸류 값인 RNN의 히든과의 웨이썸을 해주어서 피처인 다큐먼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값을 하나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어텐션이 문서 분류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예시와 함께 어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가지를 빼먹고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이 F라는 시밀러리티 펑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은 아직 안 했는데 이를 얼라이언트 모델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 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다양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흐다나우 어텐션, 이제 초기 제일 처음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한된 논문과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의 최종 목표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디티브 혹은 컨캣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제 루옹이라는 분이 바흐다나우가 얘기한 이후에 이제 기계 번역에서 어텐션을 좀 더 디벨롭한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시뮬러리티 펑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기법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한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는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이제 유사도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키는 빨간색, 쿼리는 파란색, 밸류는 보라색으로 계속 표시를 하고 세미나를 쭉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색깔의 벡터 그림이나 어떤 수식들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텐션을 사용해서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RNN의 어텐션을 사용하면 더욱더 이제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피처를 잘 표현을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어떤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RNN의 어텐션을 결합한 연구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이제 뭐 간단한 형태로는 이제 문장 내의 단어를 이제 역방향으로 한번, 이제 정방향으로 한 번, 두 번 학습시킨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피처를 표현하는 뭐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하는 이제 기법도 있을 거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RNN 구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문서가 있으면 문서 안에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 단어가 있다라는 계층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워드 단위의 어텐션을 한 번, 그리고 센텐스 단위의 어텐션을 한 번 해서 최종적으로 다큐먼트 벡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해보자라는 컨셉의 논문인 하이라키컬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구조도 네, 유명하게 이제 사용이 이제 각광받는 연구 중에 이제 한 예시로 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NN이 결국에 피처를 잘 생성을 했다면 CNN도 이제 텍스트의 어떤 피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학습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윤킴 교수가 제안한 텍스트 CNN은 이미지에서의 어떤 CNN 구조를 이제 텍스트 처리에 적합하게 좀 변형을 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거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1년 후에 2015년에 이제 워드 단위의 인풋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 단위의 인풋을 이제 인베딩해서 태스크를 수행해보자 라는 컨셉의 캐릭터 레벨 CNN도 이제 이안 르쿤 교수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RNN, 앞에서 살펴본 RNN 베이스드 모델과 CNN 베이스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시퀀셜 데이터, RNN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RNN 모델이 단어의 특징, 어떤 센텐스의 특징을 학습을 할 때 앞에서부터 단어를 입력받아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다 보니 이제 RNN은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장 내에 이제 단어가 길어지는 경우, 인풋 시퀀셜 랭스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RNN의 계산 복잡도와 시간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어지게 되면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나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이제 어텐션을 적용을 해도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CNN 베이스드 문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패스 레인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제 CNN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로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이는 텍스트의 CNN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해 놨다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의 특징을 학습할 때
윈도우 사이즈의 내에 어떤 히든만 사용해서 다음 단어의 특징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단어와 맨 끝단에 있는 단어가 동일한데 이제 나머지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 이 단어와 이 단어의 특징을 결합해서 다음 스테이트의 어떤 피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CNN으로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어떤 연산을 하게 되려면 이 스테이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매우 많이 쌓아야만 이 피처와 이 피처의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롱 패스 랭스를 CNN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RNN이랑 CNN을 사용하지 않나 보자.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게 어텐션만 가지고 피처를 잘 생성을 해냈다면 이제 뭐 이나 RNN을 쓰지 않아도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이지 않냐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왔었던 것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시게 되면 RNN과 CNN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어텐션만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피처를 표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제 키랑 쿼리랑 밸류가 같게 설정이 되는데 이제 키 쿼리 밸류는 어떤 워드 단위의 인베딩 벡터의 이제 n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scaled product attention이라는 이제 유사도 펑션을 통해서 이제 키와 쿼리의 키와 쿼리의 어떤 벡터 값들의 연산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어텐션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RNN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피처를 생성해내고 CNN이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의 연산을 통해서 피처 다음 스테이트의 피처를 생성해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 말고 이제 n-1번째 스테이트 값을 다 키 쿼리 밸류로 설정하고 이제 n-1번째의 어떤 워드들의 히든끼리 잘 지지고 볶아서 다음 스테이트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과정을 스케일 프로덕트 어텐션을 써서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의 컨셉이고 네, RNN과 CNN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어텐션만으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해보자, 데이터의 피처를 학습시켜보자 라는 컨셉이 처음 제시된 논문이 이제 그 유명한 2017년에 발표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이고 그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입니다. 보니까 딱 봐도 복잡하게 생겨서 모델 이름이 트랜스포머라고 해놓은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유명한 모델이다 보니까 연구실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세미나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실 분들은 다른 세미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셀프 어텐션, 스케일 프로덕트 어텐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은 부분만 떼어서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셀프 어텐션에서는 키랑 쿼리랑 밸류가 히든 스테이트 오브 월드 인베딩 벡터다. 그리고 이를 저는 이제 수식에서 x 값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밀러리티 펑션을 다 프로덕트 연산을 사용해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아래서부터 키 쿼리 밸류가 들어가서 피처가 순서대로 연산이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과정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은 이제 옆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키랑 쿼리랑 계산을 할 건데 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키랑 쿼리랑 밸류가 그럼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워드 히든 스테이트 오브 워드 인베딩 벡터인 x를 이제
키를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쿼리를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 밸류를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각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일한 워드 임베딩 벡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이제 했다. 선형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 그래서 본질은 이제 똑같은 x를 의미를 하지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의미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왜 시밀러리티 펑션으로 다 프로덕트를 채택을 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어서 이제 논문에서 찾아보니까 다 프로덕트 어텐션은 이제 더 빠르고 더 계산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최적화된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코드상에서요. 네, 이게 이제 텐서와 텐서 간의 간단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으로 그냥 다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앞에서 이제 기계 번역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뭐 하나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그런 별도의 유사도 네트워크를 두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X 자체를 변형만 해서 다 프로덕트 시키면 두 어떤 키와 쿼리의 유사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다 프로덕트를 채택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과정은 이제 스케일링 과정이에요. 이제 스케일링 과정은 기존 연구들에서 없었던 과정인데, 이제 키의 차원수의 루트 값을 취한 값으로 저희가 계산했었던 이제 1번에서 계산했었던 값을 이제 나눠서 보정을 해줍니다. 이 이유는 이제 만약에 키랑 이제 쿼리의 차원수가 매우 커지게 되면 이제 다 프로덕트 값이 결국에는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썸이 이제 곱해진 다음에 썸이 돼버려서 이제 차원수가 굉장히 크면은 이제 값이 너무 커지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값을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해서 유사도를 확률화 해버리면 너무 이제 극단값으로 피처가 계산이 되게 돼버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모델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산한 유사도에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확률화를 해주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산한 소프트맥스 확률값과 밸류 값을 그대로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피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었던 셀프 어텐션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동작하는 방식도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순차적으로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키랑 쿼리랑 밸류를 X 워드 임베딩, 히든 임베딩 벡터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계산을 했었다고 앞에서 이제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i라는 이제 서브 인덱스를 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더 여러 번 해보겠다. 더 여러 번 이제 기존에 x라는 값을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게 이제 이 리니어 과정입니다. 이제 i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내가 헤드 수를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셀프 어텐션을 몇 번을 더 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셀프 어텐션 과정을 이제 저희가 설정한 h개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 값만큼을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헤드 수만큼의 피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온 피처들을 컨캣을 해줘서 하나의 피처로 만든 뒤에
한 번 더 선형 변환을 해주어서 최종적인 피처를 만들어내는 게 멀티헤드 어텐션의 최종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이제 등장 전후로 인해서 NLP 영역에서는 이제 기존의 RNN과 CNN 기반의 어떤 모델들이 아예 쓰이지 않게 되었어요. 트랜스포머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들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체적인 계산 복잡도가 다 프로덕트라는 심플한 연산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 RNN이나 CNN의 어떤 컨볼루션 리커런트 연산을 하지 않고도 다 프로덕트만으로 다 해결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다. RNN에서 병렬 처리가 불가능했었던 것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의 문제였죠. 이제 롱 레인지 패스를 갖고 있었던 CNN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프로덕트 연산은 이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지 않아도 이제 인풋 단어가 길 경우에, 인풋 문장이 길 경우에 마지막 단어와 첫 번째 단어와의 어떤 연산도 가능하면서 피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장점이고요. 이제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제 더욱더 인터프레터블한 모델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헤드 수만큼의 어텐션 스코어가 리턴이 되고 그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모델이 어느 부분에 어텐션을 해서 피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를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해석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로 저자들이 얘기하는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에서 지금까지 어텐션의 어떤 등장 배경과 셀프 어텐션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다면 3장에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로 노드는 vertex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노드는 그래프 시스템의 하나의 원소 값들을 의미를 하고요. 엣지는 그 노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 표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래프 구조가 기존의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혹은 뭐 그냥 다별량 어떤 데이터와 갖는 차별점은 이 엣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 간의 관계 혹은 상관관 어떤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의 다양한 어떤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데이터는 노드와 노드 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클리드 공간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점이 저희가 흔히 접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도 결국 이제 RGB 채널의 3과 그리고 가로 길이 이제 W width 값인데 오타네요. 네, 이제 width 그리고 height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 곱한 값의 어떤 차원을 갖는 텐서 자료형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친구 방탄소년단 이 친구와 이 노홍철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이제 RGB 원소 값들이 비슷한 값이 찍히겠죠. 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또 다르게 본래 속성 값이 숫자형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형태로도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노홍철과 BTS라는 단어가 딱 두 개만 이제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좌표에 1값을 찍고 두 번째 좌표에 0을 찍은 걸 노홍철이라고 하고, 이제 방탄소년단을 이제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기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노홍철과 방탄소년단이 좀 유사하다라는 어떤 정보가
있거나 이제 의미적으로 이 두 단어가 문맥상에 자주 등장해서 유의미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알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유클리드 공간에서 가까운 곳으로 인베딩을 좀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분산 표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뭐 워드2백 같은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뭐 글로브 베스트 텍스트, 최근에는 뭐 벌트나 엘모 같은 이제 깊은 신경망 구조로도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도 유클리드 공간에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라고 이제 단어를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이제 데이터 형태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혹은 이제 분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 혹은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3D 메쉬 형태의 데이터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를 한번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쉽게 표현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에 표현도 못하는데 어떻게 뉴럴넷을 학습시켜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지를 다음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유클리드 공간에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을 해줄 거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노드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입니다.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노드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어떤 대표 도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도시가 갖는 특성들이 하나하나의 피처가 되겠죠. 뭐 첫 번째 피처는 뭐 대학교 수, 뭐 두 번째는 인구수, 뭐 세 번째는 뭐 스타벅스 수, 사 번째는 뭐 평균 집값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노드가 갖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드 간 관계를 의미하는 엣지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엣지가 이제 방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언디렉티드와 디렉티드 그래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언디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인접하냐 안 하냐, 관계가 있냐 없냐의 유무만 바이너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형태의 매트릭스를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네,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쉐입이 n×n 형태의 정방행렬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1번 노드와 2번 노드의 관계는 2번 노드와 1번 노드의 관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으면 둘 다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대칭 행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전의 예시와 동일하게 각 도시마다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냐 없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반면 이제 노드와 노드의 어떤 관계의 방향성이 있는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그래프를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의 예시로 사실 적합하진 않은데, 이제 특정 고속도로에 상행선만 존재하고 하행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면, 이제 서울과 대구의 고속도로가 상행선만 있으니까 이제 여기 1,2짜리에 이제 셀에 1로 표시하고, 이제 반대 방향은 없으니까 2,1 이제 행렬의 원소값에 0을 기입해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될 것이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비대칭 행렬이라는 특징을 디렉티드 그래프에서 갖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된 개념으로 이제 셀프 루프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순환하는 고속도로가 있냐 없냐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는 뭐 올림픽대로가 있으니까 이제 도시 안에 고속도로가 하나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도시에도 다 이제 그런 도로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셀프 루프를 다 고려를 해서 매트릭스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셀프 루프가 없었던 어드제이션십 매트릭스에 이제 모든 대각 원소가 1로 차 있고 나머지 원소가 0으로 표현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그냥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셀프 루프를 고려한 디렉티드 그래프의 어드제이션십 매트릭스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톨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이제 거리 길이에 따라서 이제 톨비가 각각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톨비를 도시와 도시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어떤 웨이트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엣지의 어떤 이 고속도로의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톨비가 그 톨비를 이제 어드제이션 시메트릭스의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톨비 정보를 웨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형태를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하고, 이제 어드제이션 시메트릭스도 단순히 바이너리로 표시되는 값이 아니라 어떤 숫자 값들이 위치한 매트릭스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션 시메트릭스로 데이터를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된 데이터로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야겠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 구조를 학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노드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노드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 레벨 태스크인데요. 뭐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노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attention, is, are, you, need라는 단어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단어의 어떤 품사를 분류해내는 태스크를 수행하는데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어떤 하나의 논문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제 논문과 논문 사이에 인용이 된 것을 관계로 표현을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논문 1과 논문 4가 인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드가 이제 도시와 어떤 수도를 나타내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노드라고 했을 때 이제 노드와 노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류해내는 이제 그런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드가 다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 값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가 하나의 어떤 문장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문장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세미나 점점점 아직 반절 남았다. 실제로 아직 반절 좀 넘게 반절 좀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문장에 대해서 많이 남았네 부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세 가지 레벨의 어떤 태스크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제가 뭐 분자 구조 아니면 네트워크 구조 뭐 이런 구조를 그래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신경망을 학습을 하면 더 이제 다양한 어떤 태스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모델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도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 그래프를 표현된 그래프를 학습하는 모델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래프 뉴럴넷의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RNN, 잘 알고 있는 RNN 학습 방식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시점에 어떤 RNN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와 이제 타겟 시점의 인풋 데이터의 정보를 결합을 해서 다음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RNN, 뭐 LSTM, GRU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프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는 그래프가 이제 RNN처럼 시퀀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습 방식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프가 가진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노드 간에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드와 엣지 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길이 정도에만 영향을 받는데,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 구조가 너무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하나의 타겟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웃으로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가 노드마다 너무 상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를 인코딩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엣지를 따라서 노드 간의 정보를 어떻게 흘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이제 정보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겟 노드는 이제 여러 개의 이웃 노드에서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다른 신경망 구조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로 그래프가 들어와서 아웃풋으로도 이제 학습된 그래프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앞에서 고려하는 학습 방식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그리게이트 또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컴바인 또는 업데이트, 마지막으로는 리드아웃이라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제 때로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는 용어가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메시지 패싱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노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와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HK 이제 어퍼 노테이션, 서브 노테이션이 K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K번째 이제 그래프 뉴럴 레이어에서의 이제 노드의 인베딩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V 값은 vertex의 약자인 타겟 노드를 의미하고, 이제 네이버 V는 이제 타겟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집합을 이제 n 가로 v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u는 이제 집합 안에 있는 노드의 하나하나를 u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설명을 할 때 그냥 k번째 레이어의 이제 이전 그래프와 이후 그래프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과정인 어그리게이트는 이제 타겟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k번째 시점의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타겟 노드가 이제 1번 노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웃 노드 1번의 이웃 노드들의 히든 값들의 정보를 어그리게이트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이제 A라는 어떤 요약된 정보 값을 리턴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이제 어떤 타겟 벌텍스의 이제 이웃으로부터 요약된 정보는 이제 이웃 노드 집합 안에 있는 노드들의 히든 인베딩 값을 어떤 어그리게이트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바인이라는 과정이에요. 이제 앞에서 어그리게이트 과정에서 요약된 정보, 이제 A 값과 이제 타겟 노드의 k-1번째 히든 인베딩 값을 결합을 해서 k번째 히든인 이 초록색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k-1번째 시점에 이제 파란색 타겟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와 앞에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했었던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k번째 시점에 타겟 노드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그리게이티드 인포메이션과 이제 타겟 노드의 히든을 결합을 한다. 그래서 k번째 시점에 히든을 구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드아웃인데요. 이제
타겟 노드를 여러 번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타겟 노드로 두고 이제 5번 수행을 하면 이제 5개의 k번째 시점에 이제 히든 피처 값들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히든 피처를 이제 리드아웃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어떤 그래프 요약 정보를 표현을 하는 과정이 이제 리드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래프 레벨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만 필요한 과정이고, 노드 레벨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엣지 레벨에 대해서 할 때는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히든 값들을 어떻게든 결합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의 히든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 층의 그래프 뉴럴 레이어의 학습을 보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어떤 모델을 하나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프 뉴럴넷도 이제 뭐 컨볼루셔널 뉴럴넷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레이어 3와 2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이 가운데 어떤 픽셀 피처 맵의 값은 이제 이전 레이어의 이 9개의 이제 값을 어떤 연산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을 커버를 하는 정보를 담고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층을 하나 더 쌓게 되면 3개의 층을 갖게 되면 이 하나의 어떤 피처 맵의 값은 이제 이만큼 이전 시점에 넓은 영역의 어떤 정보를 가지게 요약해서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리셋 죄송합니다. 리셉티브 필드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라는 것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한 층만 놓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타겟 노드를 학습시킬 때 이제 가까운 노드의 정보만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한 층 더 쌓으면 2층의 이 타겟 노드의 어떤 피처를 학습시킬 때 여러 이제 한 다리 건너서가 아니라 두 다리 건너서의 정보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층을 쌓으면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큰 경우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래프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 것에 대한 효과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뉴럴넷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이제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요약하는 어그리게이트 과정, 그리고 요약된 정보와 타겟 노드의 히든을 결합하는 컴바인 과정, 그리고 그래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드들의 정보를 요약해서 하나의 그래프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리드아웃 과정,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으면 이게 오탄데 이제 그래프의 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겠죠. 리셉티브 필드가 아니라. 네, 그래프 뉴럴넷에서 이제 요약까지 해봤는데 아직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어그리게이션이 뭐고 컴바인이 뭐야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이 두 개의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 뉴럴넷의 변형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 펑션은 둘 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간단히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예시를 쭉 설명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초기에 제안된 그래프 뉴럴넷 구조인 이제 2009년에 제안된 이제 논문에서 어그리게이션과 컴바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이웃 노드의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그냥 서메이션만 해서 정보를 요약하게 되고, 그리고 요약한 정보를 선형 변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이제 타겟 히든을 또 한 번 변환을 한 뒤에 그냥 결합하는 형태, 그리고 결합된 피처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렐루로 히든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는 이제 컴바인 과정을 갖는 이제 형태로 초기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업데이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의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를 요약하는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루프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이 1번이라고 하면 이제 이웃 노드가 2번, 4번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정보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요약하는 어그리게이션 과정에 이제 자기 자신의 정보도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셀프루프를 포함한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학습을 쉽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과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바인 과정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셀프 웨이트와 웨이트 매트릭스를 구분을 했지만 이제 하나의 웨이트로 표현을 해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된 정보를 그냥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변환을 한번 시킨 후에 렐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히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을 사실 좀 구분하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컴바인, 메시지 패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제 타겟 노드에 이웃의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해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고 이제 선형 변환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수식을 아래와 같이 행렬 표현식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베리언트 형태인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인데요. 초기 모델보다 7년 뒤에 이제 나온 논문이에요.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썼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구조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웃 노드 개수에 대해서 불균형한 경우가 많고 그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학습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민감해진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모델에서 제안한 방식은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 타겟 노드가 갖고 있는 인정 노드의 개수를 고려를 해서 노멀라이즈를 한 상태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노드가 너무 많은 이웃 노드를 갖고 있으면 이웃 노드의 정보를 너무 이제 동일하게 많이 주면 정보가 희석이 되고를 좀 합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이제 보정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거랑 그럼 동일하겠죠. 이제 이 텀만 사실 다른 거예요. 기존의 셀프루프 포함된 이제 어그리게이션에서 이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매트릭스 폼으로 간단하게 이제 표시한 거에서 이제 셀프루프가 더해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텀 디그리의 루트 값을 취한 노멀라이제이션 매트릭스를 추가를 해줘서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민정 연구원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설명을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세미나를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게이티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2016년에 이제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층을 깊게 쌓게 되면 이제 오버핏의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뉴럴넷이 여러 개가 이제 층이 쌓이다 보면 옛날에 이제 RNN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그레디언트가 이제 작은 값으로 가거나 너무 큰 값으로 가면 이제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개선해보자라는 이제 컨셉에서 출발한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토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낸 논문이고 어그리게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그냥 단순히 이웃 노드 정보 서메이션 한 거. 그리고 그 정보를 컴바인하는 과정에서 타겟 노드의 히든과 이제 어그리게이트 했었던 정보를 GRU 셀에 넣어서 컴바인을 시킵니다. 네, 이 점이 가장 이제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었죠. 액티베이션 하는 과정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는 방법이 2017년에 좀 제안이 되었고요. 이제 스탠포드대에서 이제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제 노드마다 중요도가 있을 거고 순서가 있을 거고 이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논문이에요, 이 이야기. 그래, 이제 뭐 샘플링, 노드 샘플링도 해야 되고 뭐 인덕티브와 트랜스덕티브 태스크에 대해서 구분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이민정 연구원 세미나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저는 어그리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컴바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논문에서 크게 세 가지 어그리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심플한 형태인 이제 민 어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웃 정보를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노드의 이웃 노드의 개수로 나눠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그리게이션 방법. 그리고 이제 LSTM 이제 셀에 넣어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보가 들어갈 때 이제 이웃 간의 랜덤한 순열을 고려를 해서 넣어서 LSTM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링을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LSTM 방식을 쓰게 되면. 그리고 풀링 어그리게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링 웨이트를 이웃 노드의 어떤 히든과 곱해줘서 풀링을 할 건데, 이 풀링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엘리멘트 와이즈한 이제 평균과 혹은 맥스 풀링, 민 풀링과 맥스 풀링,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방식 중에 이제 맥스 풀링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냥 이제 어떤 이 정보를 바로 그냥 이제 웨이트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타겟 노드의 히든 값과 이제 어그리게이션 된 정보를 이제 컨캣을 시킨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에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해줘서 타겟 노드의 피처를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인 방식으로는 층을 여러 개 쌓으면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서 이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 뭐 리지얼 커넥션, 스킵 커넥션을 제한하는 방식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닐라 GNN이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모델부터 그래프 세이지, 뭐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게이티드 그래프 네트워크까지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그걸 어떤 어그리게이트 펑션과 컴바인 펑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한 40페이지 앞으로 전으로 되돌려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 왜 도입을 됐는지 생각해보면 결국엔 이제 뭐 리커런트 뉴럴넷, 뭐 GRU를 포함한 그런 연산들과 이제 컨볼루션 연산들이 갖는 결국에 그런 단점들을 어텐션만으로도 좀 극복이 가능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이제 그 이후에 트랜스포머 이후의 모델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이제 다양한 챌린지들을 어텐션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이제 셀프 어텐션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다른 연산이 아니라 어텐션만을 사용해서 피처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프 어텐션 페이퍼는 2018년에 ICLR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에서 연구를 같이 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시점에서 1951건 정도 인용이 됐어요. 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논문의 그 핵심 모델 아키텍처 그림이에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느낌이 어느 정도 오죠. 이제 노드 간의 피처 HI, HJ를 뭐 선형 변화를 한 다음에 이어 붙여서 뭔가의 뭐 A 벡터와의 뭔가의 연산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한번 또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 값으로 바꿔준 뒤에 이제 그 계산된 어떤 어텐션 스코어들을 노드의 어떤 히든 값들과 뭐 웨이썸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타겟 노드인
이제 1번의 피처를 학습을 시키게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이면 이 그림만 보고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그리게이트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어텐션에 대한 일반적인 그 식 있죠?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쿼리는 파란색, 키는 빨간색, 밸류는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이 노랑 색깔은 이 장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니까 이제 색깔에 잘 의미를 부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어텐션이라는 어떤 펑션을 사용할 건데, 이제 대상이 이제 타겟 노드와 그 타겟 노드의 이온 노드를 다 포함한 이제 히든 임베딩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을 할 거고, 그 히든 임베딩들이 이제 V도 포함이겠죠. 이 V도 포함한 애들이 다 키커리 밸류가 같다. 이제 동일하게 키커리 밸류가 다 히든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과 이쪽은 컨셉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시밀러리티 펑션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었던 그 어텐션을 쓰진 않았고, 사실은 이제 바흐다나우가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에서 사용했었던 시밀러리티 펑션인 이제 원레이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텐션 스코어를 그냥 계산하는 신경망을 이렇게 하나 더 주어서 스코어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키랑 이제 쿼리가 같아요. 지금 타겟 노드가 1인 경우를 고려를 해볼 건데, 이제 키 쿼리가 이 타겟 노드의 k-1 시점에 선형 변환된 어떤 히든 피처이고, 그리고 이온 노드들이 이제 이 2번, 4번에 대한 히든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 쿼리 밸류가 같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할 겁니다. 유사도를 계산하는 펑션은 이 f 값은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고, 이어 붙일 때 이제 쿼리와 키를 컨캣을 해서 이어 붙인 값을 이제 뉴럴넷에 넣어서 스코어를 하나 계산을 하고, 이제 리키 밸류를 써서 액티베이션을 한 값을 어떤 스코어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쿼리는 고정시키고 키를 바꿔서 두 번째 얘를 같이 컨캣을 시켜서 이제 1번 타겟과 이제 키의 어떤 스코어를 또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인접 노드, 마지막 인접 노드인 4번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면 모든 이제 지금은 1번이 타겟 노드였지만 다 한 번씩 타겟 노드를 이제 주고 이제 이 스코어를 계산하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돼요. 지금 이 0은 이제 빈칸이어야 되는데 지금 오타이고요. 이제 2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1번, 5번, 3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4번과의 어떠한 스코어 빼고는 다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어그리게이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로우를 기준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 계산된 이 값들을 어텐션 스코어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얼마큼 전달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어텐션 스코어들이 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노드의 히든을 학습을 시킬 때 자기 자신의 정보를 얼마큼 줄 것인가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A12는 1번 타겟 노드를 학습을 시킬 때 2번에서 얼마나 정보를 가져올지에 대한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이렇게 빈 공간에 대해서는 계산을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코드를 구현하다 보면 이 부분만 찾아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뭐 나머지 부분만 컨캣을 해서 스코어 하나 리턴 시키고 소프트맥스 취해서 하는 게 코드 구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마스크드 어텐션 방식이에요. 마스크드 어텐션은 이제
이 세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행이 되는데 결과는 결국에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은 이제 그래프 안에서 인접 노드 정보와 아예 상관없이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이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코어에서 어드제이션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인접 노드가 없는 곳, 그러니까 엣지가 없는 곳에 이제 네거티브 값 중에 아주 큰 값을 대신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해줍니다. 이 정보는 이제 어드제이션시 정보에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포함한 상태에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 마이너스 이제 큰 값, 네거티브 큰 값은 그냥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 결국엔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구현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디코더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컴바인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어텐션 스코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접 노드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정보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 이제 어떤 타겟 노드의 정보를 학습을 시킬 때 이 스코어를 모든 이제 히든 이전 시점 레이어에 히든에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썸을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 피처가 계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컴바인 과정이에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와 이제 히든 값들의 웨이썸을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셀프 루프도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긴 한데 이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를 밸류 값에 곱해줘서 이제 어텐션 이제 어그리게이트 정보는 밸류에다가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밸류가 결국에는 이전 시점의 히든 노드의 어떤 피처 값이니까 그걸 웨이썸하면 이제 타겟 노드의 피처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0값이니까 이제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 인접하지 않은 노드 3번, 5번에 대한 정보는 0이 곱해짐으로써 마스킹 처리가 되고 1번을 업데이트할 때에는 이제 이 세 개의 정보만 고려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네, 이거를 뭐 2번에 대해서도 하고 3번에 대해서도 하고 4번에 대해서도 하고 5번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그래프 피처가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컴바인 과정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해서 이제 더 좀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물결표랑 뭐 화살표랑 막 이런 게 3개씩 있죠. 이 선의 개수만큼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멀티 헤드 어텐션은 그냥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어텐션을 여러 번 해서 이제 헤드 수만큼의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3개의 어텐션이라고 하면 3개의 학습된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이 페어와이즈하게,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피처를 컨캣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내거나 해서 이제 최종 피처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의 결과, 논문의 결과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런 알고리즘보다 자기네 이제 알고리즘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덕티브 태스크나 트랜스덕티브 태스크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이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NLP 영역에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R는 CNN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압도적으로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화를 함으로써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해석력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이 색상은 이제 노드에 따라서 노드에 부여된 클래스 정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엣지들을 보면 사실 굵기가 다 달라요. 이제 이 굵기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헤드 수만큼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굵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드를 예로 들면 이 노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어느 노드의 정보를 많이 가져왔는지를 엣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노드끼리 엣지가 굵게 그리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NLP 영역에서와 같이 해석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에 다 와가네요. 네. 결론을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쿼리어 키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 그 유사도와 밸류의 가중합을 계산하는 과정이고, 이제 어텐션이 기계 번역 문제에서 등장을 해서 이제 RNN과 CNN 구조의 이제 단점을 극복한 셀프 어텐션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프 구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도 그래프로 표현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뉴럴넷 학습 과정에서는 어그리게이트, 그리고 컴바인, 리드아웃 이렇게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변형 형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프 어텐션 개념을 그래프 뉴럴넷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력과 모델 성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았다.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는 이제 패키지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변형 모델, 수많은 이제 변형 모델들이 간단하게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이게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인데 이제 다 이 클래스 형태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 이 클래스들이 이 메시지 패싱이라는 클래스를 다 상속받아서 이제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어그리게이트가 어떻게 바뀔지, 컴바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결국에 그래프 뉴럴넷의 큰 컨셉은 동일하게 그 세 가지 스텝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이 패키지의 어떤 설계, 클래스 형태로 구현된 설계를 보시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재밌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7장이나 되는 세미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